자, 그럼 이 각 시기별 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한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였고 또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 1.0, 즉 제1기 한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류를 가리킵니다. 앞선 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기의 한류는 한류가 태동하고 또 한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또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가 한류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먼저 한류는 1990년대 후반 이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이 한류가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소비되기 시작된 것은 사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후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은 1978년 이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인민들의 문화 소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의 소비도 이러한 배경 아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93년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 질투와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모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다만 이 두 드라마는 중국 중앙방송국인 CCTV에서 방영되지 못하고 지역 방송을 통해 방송되며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중국 대륙에 진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 CCTV가 사랑이 뭐길래라는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드라마는 1997년 6월부터 중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뭐길래는 1991년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되기 6년 전에 한국에서 방송이 되었죠. 그래서 1991년 한국에서 방송되었던 드라마로 이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던 드라마입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이 약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된 이후에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을 봐도 당시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 뭐길래의 평균 시청률은 4.2%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청률은 CCTV가 수입한 외국 드라마 중에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시청률이었습니다. 이후 사랑이 뭐길래는 3번이나 재방송을 거치며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뭐길래가 큰 인기를 끌자 중국은 1996년 이 또 다른 한국 드라마인 별은 내 가슴에와 그리고 의가 형제 등 다른 드라마를 수입하였고 또 이 드라마들은 사랑이 뭐길래가 이루어 놓은 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이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는 특히나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시 중국 내 시청률은 사랑이 뭐길래보다 높은 5.8%를 기록하였고 사랑이 뭐길래와 비슷한 이 1억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안재욱이라는 배우는 가수로도 활동을 하였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열린 이 안재욱 콘서트에 5만여 명의 관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중국의 시험 문제에 안재욱에 관해 서술을 하라라는 질문이 나오겠다고 하니 이 당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재욱 외에도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는 많은 한류 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동건이라든가 송승헌, 이영애, 최진실 등이 대표적인 한류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중국인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한류가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또 본격적으로 소비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후 중국을 넘어 대만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확산되었고요. 특히 대만에서는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이 대만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되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차인표와 그리고 이영애를 대만의 국민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런 이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확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또한 이 초기 한류가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영화는 이 문화 외교의 수단 중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또 접근하기 쉬운 대중매체인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는 특정한 가치라던가 문화, 이념 등을 녹여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할리우드 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 영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미국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은연중에 많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사실 한국 영화는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영화 제작 기술이나 콘텐츠 등에서 많은 부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나 칸 영화제 등 국제 유명 영화제에 초대받고 또 수상하기도 하였지만 이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성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리 예술적으로 뛰어난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영화라면 대중에 대한 영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93년 개봉한 이 임권택 감독이라는 분의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임권택 감독은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이 스크린에 담아낸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감독인데요. 서편제 역시 한국의 전통 민속음악인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개봉 당시 국내에서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화이죠. 이에 이듬해인 1994년 이 서편제는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 10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중문화의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1999년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쉬리는 영화의 한류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의 역사는 쉬리 이전과 그리고 쉬리 이후로 나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쉬리는 국내에서만 62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한국 영화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한 영화인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쉬리는 국제영화제인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 초대되어 편집상과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 등지에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약 1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요. 홍콩에서는 개봉한 지 열흘 만에 372만 홍콩 달러의 수익을 내는 등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쉬리는 이후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인도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수출되면서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쉬리의 성공은 다른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 개봉한 거짓말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원더풀 데이즈도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최고의 흥행으로 손꼽히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는 일본의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가격인 200만 달러에 수출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죠. 그리고 1996년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도 이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한국 영화의 대외 수출과 그리고 흥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출범 이후 규모가 꾸준히 커지면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제가 출범한 첫 해인 1996년에는 31개국이 참가하였고 16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이 2019년에 통계를 보면 참가국은 85개국으로 늘어났고 상영된 영화의 수도 303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로 번진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는 대중음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역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이돌 그룹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6년 결성한 이후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등장한 이 H.O.T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아이돌 그룹 이 H.O.T가 중국에서도 음반을 발매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후 H.O.T는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리에 H.O.T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H.O.T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중국의 한 라디오 채널에서는 한국 음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H.O.T가 중국에 진출하고 그 이듬해인 1999년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듀오 가수 클론이 중국 베이징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중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H.O.T 역시 베이징 공연을 열면서 큰 흥행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H.O.T의 공연은 중국 사회에 이 한국의 대중음악, 나아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H.O.T가 공연했던 당시 베이징의 날씨는 영하 10도가 넘는 아주 매서운 날씨였는데요.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국 팬들은 이 공연장이었던 궁런체육관이라는 곳 앞에 긴 줄을 서서 공연을 기다렸고, 공연을 기다리면서도 이 H.O.T에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당시 베이징 천바오라고 하는 일간지는 일면 기사로 한류가 베이징성에 침입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H.O.T가 궁런체육관의 역사를 새로 쓰다, 베이징에서 가장 핫한 공연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H.O.T의 공연 몇 달 뒤인 5월에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로 인기를 얻은 한류 스타 안재욱이 가수로 공연을 하였는데요. 당시 안재욱의 공연에는 중국인 팬 5만여 명이 몰리면서 안재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가수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베이징 라디오는 서울 음악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국 음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 대중음악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국을 넘어 그리고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국 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류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1998년 대만의 연합만보라는 신문에 이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표현했던 것을 한류라는 표현의 시초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1999년 이 한국의 문화관광부가 중국의 한국의 대중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이 한류라는 제목이 붙은 CD를 배포한 것을 두고 한류라는 표현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발행하는 베이징 칭리엔 바오의 청년 주말에서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때가 한류라는 표현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류라는 표현의 시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한류라는 표현이 베이징 칭리엔바오의 보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베이징 칭리엔바오는 한류에 관해 어떤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우선 베이징 칭리엔바오는 처음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사랑이 뭐길래 등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클론이나 H.O.T 같은 한국 가수들의 공연에 대해 중국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다면서 한류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국의 공산주의 청년단은 공산주의 사회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단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의 청년을 단결시키고 또 교육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산주의 사회 제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베이징 칭리엔바오의 한류 관련 기사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리고 연예인에 빠져 있는 중국 청소년들의 유행을 경계하는 의미로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 이 베이징 칭리엔바오의 보도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이미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특히 이 공산주의 청년단과 같은 단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대륙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오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비교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더욱이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